경제를 알면 부동산학 개론이 보인다. 오늘은 9회차. 자, 오늘 우리가 할 이야기는 여러분들은 최근에 부동산 가격이 왜 계속 떨어진다고 생각합니까? 금리. 자, 금리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다라는 것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마치 금리가 부동산 가격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마치 절대적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타당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한번 전제해 봅시다. 오늘 우리가 은행 가서 대출을 받으면 6% 이자를 주고 대출을 받아야 된다고 전제합시다. 그래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이 돈을 가지고 투자를 했더니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수익률이 7%라면 대출 받을 겁니까? 안 받을 겁니까? 대출 받아서 투자를 해야죠. 그럼 다시 표현하면 금리가 부동산 가격을 결정하는 가장 주된 원인이 될 수는 없다는 것.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오늘 은행 가서 대출을 받는다면 얼마를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10억 가능할까요? 어때요? 5억은 가능한 겁니까? 지금 규제를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이제는 연봉이 높지 않으면, 표현을 바꿔서 말한다면 상환 능력이 좋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대출을 많이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집값이 떨어지는 주된 원인은 수요가 감소하기 때문이죠. 집을 사겠다는 수요가 감소하니까 집값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수요는 왜 감소하는 걸까? 대출을 받자니 이자 부담이 너무 크다. 물론 중요한 원인일 겁니다. 문제는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규모가 작다는 게 문제죠. 정부는 지금 대출 규제를 완화시키겠다고 하는 거죠. 어느 정도 수준까지 완화시킬지는 모르겠으나, 자, 그럼 현재 대한민국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은행 가서 대출을 받으려면 이러한 조건들을 고려하게 됩니다. LTV, 부동산 가격이죠. 내가 살려고 하는 부동산 가격. 그럼 다시 한번 표현해 봅시다. LTV가 우리가 원칙상 70%였는데 그럼 70%를 기준으로 합시다. 우리가 10억짜리 부동산을 산다면 LTV 70% 기준으로 은행에서 최대 7억까지 빌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100억짜리 집을 사면 어떻게 될까요? 70억을 빌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LTV라고 하는 것은 비싼 집을 사면 살수록 대출받을 수 있는 규모가 그만큼 커지는 거죠. 따라서 LTV만 있을 때는 부동산 시장은 늘 호황이었다고 해도 가능하겠죠. 근데 어느 순간 DTI를 적용했고 2023년 현재 우리는 DSR을 적용합니다. DTI보다는 조금 더 규제가 강화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럼 DTI는 뭘 고려하느냐? 인컴, 연봉을 고려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상환 능력을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10억짜리 아파트를 산다, 100억짜리 집을 산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대출을 받아 간 후에 상환할 수 있는 충분한 연봉이 되는지를 보고 대출을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자, 조건 하나 보시겠습니까? 문제는 이렇게 제시가 됩니다. 현재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부동산 가격이 시장에서 30억을 한답니다. 연봉은 1억이랍니다. 다른 부채는 없답니다. 그 다음 최대 얼마를 대출받을 수 있을까? 이럴 때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제시하는 거죠. 조건을 한번 잘 봅시다. LTV가 70%라고 전제했고 DSR이 60%라고 했죠. 그래서 주어진 문제처럼 실제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다 고려를 해야 되는데, 그럼 현실적으로 따지면 LTV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왜? LTV 기준으로 한다면 우리는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결론은 DSR, 연봉이 어느 정도이냐를 근거로 해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조금 더 이제 자세히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쭉 보세요. 이게 동의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표현은 아니고요. 번역상의 차이, 담보 인정 비율, 대부 비율, 융자 비율, LTV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조건 하나를 제시해 볼까요? 자, 지금 강남에 소지하고 있는 이 아파트는 40평, 최근에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30억입니다. 지금 25억까지 떨어진 거, 한 5억이 떨어진 거예요. 그럼 문제는 이제 이런 조건들을 제시를 하고, 자, 그렇다면
대출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게 LTV 기준입니다. 그래서 LTV일 때는 항상 이런 조건들이 가능한 거죠. 부동산 가격하고 LTV 비율하고. 그럼 우리가 은행 가서 대출을 받던, 우리 시험 문제의 정답을 찾던 LTV는 뭐만 보면 된다? 부동산 가격과 LTV 비율만 보고 우리는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LTV가 70%라고 했으니까 자, LTV는 이렇게 구합니다. 공식 같은 거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보는 겁니다. LTV가 70% 그랬으니까 LTV를 그림을 그려보는 거죠. 70%. 이렇게 한번 생각합시다. LTV에서 제일 마지막에 V, 그게 value, 부동산의 가치죠. 그럼 부동산 가치는 제일 뒤에 있는 것은 분모로 가는 거예요. 제일 앞에 론, 부채죠. 부채는 분자로 올라가요. 그래서 얼마짜리 부동산이라고 했죠? 30억. 우리한테 이거 지금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3, 7, 21억이 되겠죠. 그러면 최대 21억을 대출받을 수 있다는 건데 21억에 대한 정확한 이름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냥 시장에서는 차입금이라고 하고 하면 끝나는 거지만 우리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이게 차입금으로 끝났다가는 답을 못 찾습니다. 이걸 저당대부액이라고 합니다. 뭐라 표현한다고요? 저당대부액.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자, 계속 한번 읽어볼까요? 자, 2번 한번 읽어볼까요? 동그라미 2번을 한번 확인해 봅시다. 대부 비율이 높다는 얘기는 결론, 대출을 많이 받았다는 얘기죠. 그럼 대출 받은 돈을 가지고 뭐 하는 거죠? 부동산에 투자를 하겠죠. 그럼 당연히 부동산 수요는 증가하게 될 것이고, 부동산 수요가 증가했으니까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된다는 장점은 있으나 결론은 대출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상환을 해야 될 금액도 그만큼 커진다는 거죠. 따라서 둘째 줄 보세요.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상환을 못하게 되면 채무 불이행을 하게 되면 신용불량자가 되겠죠. 그럴 가능성이 커진다라는 얘기입니다. 3번 확인하시고요. 자, 이번에는 DTI로 들어갑시다. 그럼 간단하게 누군가가 LTV가 뭡니까 물어보면 뭐라고 표현하죠?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50%든 70%든 90%든 대출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LTV를 기준으로 했을 때 대출을 많이 받는 방법은 뭐가 된다고요? 비싼 집을 사면 된다. 자, 이번엔 DTI입니다. 먼저 우리말을 보면 오히려 더 불편하죠. 그래서 영어식 표현을 보시기 바랍니다. DTI. 그림 하나 보시겠습니까? 그림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돈. 소득에서 소득. 연봉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얼마나 대출을 받을 수 있느냐라는 얘기입니다. 따라 DTI는 문제가 이렇게 조건이 제시가 됩니다. 연봉, DTI. 근데 갑자기 앞서 없었던 게 있었죠. LTV인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과 LTV 비율이었는데 DTI가 주어질 때는 당연히 연봉이겠죠. 연봉이고 DTI 비율까지는 알겠는데 왜 저당상수가 주어질까? 그건 잠시 후에 보겠습니다. 자, DTI. 산식은 기억 안 할 겁니다. 이론 문제를 대비했을 때 하나만 딱 기억하세요. 주담대 원리금 상환액.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은행에 지금 대출 받아서 집을 사겠다고 했죠. 그럼 대출을 받았으니까 상환을 해야 되니까 원금과 이자, 여기까지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 다음을 잘 봐요. DTI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대출을 받을 때는 꼭 주택담보대출, 즉 주담대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다른 부채가 있다면, 가령 자동차를 할부로 취득한 게 있다든지 또는 마이너스 통장 그러죠? 마이너스 통장이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기존에 다른 부채가 있다면 그 부채 때문에 부담하는 이자, 그게 키워드입니다. 이자만큼 대출을 적게 받게 된다. 이게 DTI입니다. 나중에 DSR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잘 보세요. 자, 그러면요. LTV는 오로지 부동산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그죠? 그럼 DTI는 오로지 내 연봉을 기준으로 해서 대출을 받으면 되는데 문제는
내가 주담대 대출을 받기 전에 다른 부채가 있고 그 부채 때문에 부담하는 이자, 그 기존의 부채 때문에 뭔가를 상환을 해야 되니까 그 금액만큼은 대출을 적게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계속 갑니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LTV, DTI 얼마나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계산 문제를 구할 때 우리 시험 문제는요, 공인중개사 시험 문제를 기준으로 해서 본다면 LTV, DTI는 이론은 10년에 지문 하나 넣을까 말까고 항상 계산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자, 칠판 보시고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그런데 말이 어렵다, 그죠? 저당 대부액, 빌릴 돈 또는 빌린 돈, 저당 상수, 이자율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자율 그러는데 그 이자율의 종류가 6가지입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저당 상수죠. 그럼 저당 상수는 무엇을 할 때 사용하는 이자율일까요? 그렇죠. 대출을 받았을 때 상환액, 그 상환액을 구하는 금융계수를 저당 상수라 그럽니다. 저당 지불액은 갚을 돈. 그러면 빌린 돈 곱하기 이자율 이꼴 갚을 돈 그러면 쉽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저당 대부액 곱하기 저당 상수는 저당 지불액. 그럼 앞선 사례를 잘 생각해 봐요. 우리가 앞서 DTI 기준으로 대출을 받을 때 연봉 나와 있었고 DTI 비율 나와 있었고 그 다음에 저당 상수가 있었겠죠. 저당 상수. 왜 저당 상수가 있었는지를 잘 생각해 봐요. DTI든 LTV든 각각 뒤에 나와 있는 밸류와 인컴은 분모로 가면 돼요. 부동산 가격과 연봉은 분모로 가면 되고 LTV에서 L, 론, 부채입니다. DTI, D, 뎁, 부채입니다. 근데 이 부채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요. 그게 포인트입니다. 자, 동의어들 한번 잘 보셔야 되고요. 자, 조금만 더 들어갑시다. DTI를 기준으로 할 때 자료가 이렇게 주어진다 그랬죠. DTI는 이렇게 구합니다. 60%. 그러면 연봉이 분모로 내려가면 되겠죠. 1억. 우리한테 이걸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1억에 60%면 6천만 원이죠. 자, 이게 중요해요. LTV에서는 분자. 자, 앞서 문제가 30억이었죠. 30억을 기준으로 했을 때 21억이 나왔는데 그 21억의 이름이 저당 대부액입니다. 저당 대부액인데 DTI에서 말하는 이 6천만 원은 저당 지불액입니다. 그럼 그림을 다시 한번 봅시다. 이 표를 잘 봐요. LTV에서 자, 이제 그림을 잘 그려봐요. LTV나 DTI나 분모에는 뭐가 들어간다고요? 뒤에 있는 거. LTV 했을 때 P 분모로 내려보내고 DTI, I 분모로 내려보내면 돼요. 분자는 둘 다 부채인데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고요. LTV에서 말하는 부채는 저당 대부액이고 DTI에서 말하는 부채는 저당 지불액입니다. 근데 시험 문제는 90%가 저당 대부액을 구하는 거예요. 왜 저당 대부액을 구할까요? 우리가 지금 대출을 받으려고 하니까. 그러면 LTV를 기준으로 하면 그 21억이 저당 대부액이죠. 그러니까 LTV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 부채가 우리가 빌릴 수 있는 최대 금액이니까 그냥 그게 답입니다. 그럼 계산은 끝. 문제는 DTI가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DTI는 뭐가 나온다고요? 저당 지불액. 그러면 저당 지불액을 가지고 저당 대부액을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저당 상수로 나눠야죠. 자, 그래서 구조를 잘 봐요. 6천만 원을 다시 저당 상수 0.1로 나누는 거죠. 나누면 6억이 나오죠. 이 6억의 이름이 저당 대부액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답을 찾는 데 포인트입니다.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DTI가 어떤 건지 한번 쭉 읽어볼까요? 결론은 DTI는 갚을 수 있는 능력을 중시하겠다. 이 표현도 잘 보고요. 가령 연봉이 5천이고 DTI가 40%라고 한다면 5천에 40%니까 2천이죠. 그럼 2천만 원을 빌릴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연 2천만 원의 범위 내에서
상환할 수 있는, 그러니까 2천만 원을 상환해야 되니까 그 범위 내에서만 대출을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번에는 DSR로 갑시다. DTI하고 뭐가 달라졌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냥 편안하게요.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는 오래전부터 LTV를 70년대도 60년대도 우리는 LTV를 기준으로 은행 가서 대출을 받았던 거죠. 그런데 노무현 정부 때를 생각해 보세요.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상승했죠. 노무현 정부 3년 말에 저 교과서 깊은 곳에 숨어있던 DTI를 실제 도입한 거야. 은행들은 난리죠. 결론은 은행 입장에서 본다면 돈을 못 팔게 하니까. 은행은 무엇을 파는 곳이죠? 은행이라는 것은 돈을 판매하는 곳이죠. 그러니까 돈을 못 팔게 하니까 은행이 난리였죠. 근데 그 DTI가 부동산 가격을 억제하는데 상당 부분 기여합니다. 근데 그 DTI를 또다시 강화시키기 위해서 DSR을 적용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차이점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림에서 보시면 자동차 활부라든지 마이너스 통장들이 나와 있는데 여기까지는 DTI도 똑같아요. 어차피 DTI도 주담대 이외의 기존의 다른 부채도 고려했으니까요. 그럼 근본적으로 뭐가 다른지를 한번 보는 겁니다. 자, 하나씩 쭉 읽고 갑시다. 여기서 차이점을 느끼시겠습니까? 일단 간단하게 포인트를 보고 가면 DTI는 다른 부채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자만큼 대출을 적게 해주겠다는 얘기고, 반면 DSR은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까지 합치면 원리금이죠. 원리금에 대해서 적용시켜서 대출을 적게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산식 구조를 잘 보세요. 산식을 외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연봉이니까 DTI나 DSR은 똑같죠. 자, 그 다음 보세요. 똑같아요. DTI하고 똑같다고요? 차이점을 하나 보세요. DTI는 이 자리에 이자가 들어갔죠. DSR은 여기에 원금과 이자를 모두 다 고려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적용하고 있는 2023년 모든 금융기관이 적용하고 있는 DSR을 적용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우리가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의 크기가 더 작아졌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구조를 잘 보세요. LTV DTI 계산 문제는 이렇게 갑니다. 첫 번째, 문제를 딱 만나면 무엇을 지금 구하라고 하는지를 딱 결정하세요. 그런데 구하라고 하는 것은 둘 중에 한 가지입니다. 왜냐하면 LTV나 DTI라고 하는 지표는 저당 대부액 아니면 저당 지불액, 이 둘 중에 하나밖에 못 구합니다. 두 번째, 주어진 자료를 가지고 그림을 그립니다. 두 번째는 자료 대입합니다. 세 번째, 빈칸을 채웁니다. 공식 같은 거 필요 없어요. 여기 하나씩 한번 따져보는 겁니다. 자, 그림을 그린다라고 했는데 첫 번째, 무엇을 구하는지를 파악하라. 둘 중에 하나, 저당 대부액 아니면 저당 지불액입니다. 자, 그림 그려봅시다. 만약 LTV가 70%라면 이렇게 70%, DTI가 60%라면 DTI는 60%, 또는 DSR이면 DSR.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현실적으로 DTI하고 DSR은 우리가 대출받는 규모에서 차이가 클 겁니다. 근데 이게 시험 문제, 계산 문제로 나왔을 때는 별반 차이가 없을 거라고요. 그럼 나는 계산 문제를 풀면서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래서 LTV가 주어지면 분모에 뭐가 들어간다고요? 부동산 가치. 부동산 가치나 총 투자액이나 같은 얘기겠죠. 그리고 DTI는 분모에 연소득이 들어가면 되겠죠. 그리고 분자로 올라가는 거 보세요. 얘도 부채고 이것도 부채입니다. 근데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 하나는 저당 대부액이고 하나는 저당 지불액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문제 하나를 보시죠. 일단 문제를 한번 잘 검토해 보세요. 이게 전형적인 우리 시험의 출제 형태입니다. 방금 문제 푸는 과정을 한번 쭉 정리했었죠. 그대로 한번 대입해 볼게요. 첫 번째, LTV DTI 계산 문제를 만나면 첫 번째 우리는 뭘 파악하느냐?
무엇을 구하라고 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문제가 뭘 구하라고 했습니까? 대출 가능한 최대 금액. 그러면 답이 안 나옵니다. 저당 대부액을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를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 추가라 그랬죠. 추가 저당 대부액. 그 말의 의미는 이미 대출을 받은 적이 있다 이런 뜻이겠죠. 그림 그리러 갑니다. LTV는 50, LTV는 50%, DTI는 40%. 그림 다 그렸습니다. 다음, 편안하게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LTV를 기준으로 해서 대출을 받으려고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생각해 봐요. 우리가 은행에 찾아갈 때, LTV를 기준으로 우리가 은행에 찾아갈 때 내 부동산 가격이 얼마인지 안다 모른다. 아니 중개업소 가서 물어봐도 알 수 있으니까. 물론 여기서 말하는 시가의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은행에 가면 그 국민은행에서 산정하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 데이터를 기준으로 하기는 합니다만 이미 우리는 부동산 가격은 알고 가는 거죠.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얼마나 빌릴 것인지를 알고 싶은 거니까, 다시 말해서 계산 문제의 형태에서 자료를 만나면 LTV인 경우에는 문제 어딘가에 부동산 가격이 반드시 주어져 있습니다. 가격 찾아오세요. 가격은 3억이라고 되어 있네요. 다음 DTI. 똑같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은행에 대출을 받으러 가는데 내가 내 연봉을 모를까요? 그건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DTI를 기준으로 한다는 얘기는 나는 이미 연봉은 알고 있다는 뜻이겠죠. 따라서 문제 속에 연봉은 있습니다. 연봉 찾아서 분모로 갑니다. 5천. 우리에게 각각의 분자를 구하라는 거죠. 단 주의하실 것은 LTV에서 말하는 분자는 저당 대부액, 빌린 돈. DTI에서 말하는 부채는 뭐라고요? 저당 지불액, 갚을 돈이라는 거. 그러면 이제 LTV부터 계산해 볼까요? 3억의 50%니까 1억 5천이죠. 1억 5천의 1음이 어떻게 되죠? 저당 대부액. 문제는 뭘 구하라고 했습니까? 저당 대부액 구했죠. 그럼 계산은 여기서 끝. 자, 그 다음에 DTI로 갑니다. DTI 5천의 40%니까 2천 되겠죠. 2천만 원의 1음이 어떻게 되죠? 저당 지불액. 자,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뭘 구하라는 겁니까? 저당 대부액을 구하라고 했고 DTI는 저당 지불액을 구한 거죠. 그럼 지불액을 가지고 대부액을 구하려면 저당 상수 확인합니다. 0.1로 나누어야죠. 2억. 그러면 LTV를 기준으로 하면 1억 5천, DTI를 기준으로 하면 2억, 그리고 대출 기준을 보세요. 두 가지 기준을 모두 다 충족해야 되고 문제를 다시 확인합니다. 대출 가능한 최대 금액이라고 돼 있죠. 최대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자꾸 함정에 빠져요. 최대 그러니까 마치 큰 것이 답인 것 같죠. 하나는 1억 5천, 하나는 2억이니까 큰 쪽 2억 하면 안 됩니다. 둘 다 만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작은 쪽이 답이에요. 그럼 최대 얼마를 대출받을 수 있다? 1억 5천. 그런데 문제는 추가라고 했죠. 그럼 이미 대출을 받은 게 있다는 뜻이겠죠. 얼마를 대출받은 겁니까? 문제 두째 줄가 보니까 5천만 원 이미 대출을 받았다고 되어 있네요. 최대 대출받을 수 있는 돈이 1억 5천. 이미 5천만 원은 대출을 받았으니까 차감하면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의 규모는 1억. 따라서 답은 1억 3번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이게 LTV, DTI 우리 시험에서 출제되는 계산 문제입니다. 그러면 한 번 더요.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DTI를 적용하지 않아요. DSR을 적용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시험 문제가 DSR이 나왔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일 DTI가 이 문제에서요. 현실적으로 따지면 이제 우리나라는 DTI는 더 이상 적용하지 않습니다. DSR이니까 만일 시험 문제에서 시험 문제가 DTI가 아니라 DSR이 주어졌다면 똑같아요. DSR이 주어졌다고 하더라도 뭐 40%, 50% 이렇게 제시되겠죠. 이렇게. 그럼 부모의 연봉은 똑같죠. 자, 그래서 2천만 원 나왔습니다. 역시 똑같아요. 그죠? 똑같죠. 그럼 결론이 똑같아요.
그럼 만일에 구태여 출제자가 DTI와 DSR의 차이점을 구태여 주고 싶다면 뭘 제시했을까요? 원금과 이자를 따로따로 제시하겠죠. 원금과 이자를 따로따로 제시해서 정확하게 DTI와 DSR을 구분하도록 출제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은 시험은 한 번도 DSR이 출제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출제된다고 하더라도 DTI와 형태 자체가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 그래서 이 형태로 그냥 그대로 학습을 해 두시더라도 DSR 문제가 나왔을 때 편안하게 접근이 가능할 겁니다. 계산 문제는 이렇게 접근합니다. 그럼 현장에서 실제 우리가 은행 가서 대출을 받고자 할 때 무엇을 고려하느냐 하면 두 가지만 알고 가면 되죠. LTV와 내가 집을 사고자 하는 지역, 그 지역의 LTV와 DSR이 몇 프로인지. 왜냐하면 지역마다 조건이 달라요. 그래서 그 조건을 확인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내가 사고자 하는 집값 그리고 내 연봉,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은행 가면 내가 최대 얼마를 대출 받을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우리가 은행 가서 대출을 받을 때 최대 얼마를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를 정리했습니다. 경제를 알면 부동산학 개론이 보인다. 오늘은 마지막 10회차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9회차에서는 뭘 했죠? LTV와 DTI를 통해서 은행 가서 얼마나 대출을 받을 수 있느냐. 그러면 대출을 받았다면 그 다음 단계는 뭘 해야 됩니까? 그렇죠. 갚아야죠. 상환해야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해 보고자 하는 것은 상환 방법입니다. 자, 상환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고정금리이거나 변동금리이거나, 그리고 고정금리에는 원금균등, 원리금균등, 최정식이라는 게 있고요. 변동금리에도 종류가 아주 다양합니다. 다양한데 우리 시험 기준으로도 그렇고 우리가 현실적으로도 본다면 우리가 실제 대출 방식은 딱 두 가지라 보면 되죠. 고정 아니면 변동, 그리고 고정 중에서도 원금 균등 아니면 원리금 균등. 그래서 이게 현실적으로 가장 일반적이다 보니까 우리 시험 문제도 다 여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로 한번 들어가 봅니다. 자, 그 전에 차입자는, 돈을 빌리는 사람은 고정금리가 유리합니까? 변동금리가 유리합니까? 그죠? 고정금리라 그러죠. 자, 그런데 이게 정확하다고 판단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빌릴 때는 고정금리가 좋고 은행 입장에서는 변동금리가 좋아,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좀 더 정확하게 알고 갑시다. 내용 들어가기 전에. 자, 지금 현재 2023년 대한민국은 향후 금리가 올라가는 겁니까? 내려가는 겁니까? 지금 금리는 계속해서 조절하고는 있습니다만 금리가 더 이상 인상되지 않을 거라고 하는 것은 막연한 희망사항이고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미국이 계속해서 금리를, 기준금리를 올리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기준금리를 동결한다. 그건 현실적이지 못한 거니까. 자, 그렇다면 향후 우리도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상황이라고 하면 그러면 대출을 받은 사람은 고정금리가 유리하겠죠. 그럼 반대로 생각합시다. 언젠가 또 금리는 또다시 떨어지겠죠. 그럼 금리가 떨어질 때는 고정이면 차입자 입장에서는 금리가 하락하더라도 그 하락하는 금리를 적용받을 수 없으니까 금리가 하락할 때는 뭐가 좋다고요? 변동이. 그럼 이제 우리는 좀 더 전문가적 입장에서 바라봐야 되니까 돈을 빌리는 차입자 입장에서 무조건 고정금리가 좋은 게 아니라 금리가 인상될 때, 다른 말로 바꾸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때는 고정금리가 유리하고 반대로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변동금리가 더 유리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알고 있어야죠. 시험 문제는 현실적으로 가장 일반적인 것을 출제하지만 우리는 전문가니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생각해 보시죠. 코로나가 발생하고 난 다음에 우리 금리는 지극히 많이 떨어졌죠. 계속해서 금리가 하락하던 그 시점에서는 고정으로 대출받으면 안 되죠. 변동으로 대출을 받는 게 좋죠. 그러나 다시 금리가 다시 상승하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차입자는 고정이 좋겠죠. 그렇다면 내가 애초에 대출 받았을 때 변동으로 대출을 받았는데 이걸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가 있느냐? 갈아탈 수 있습니다. 갔다 왔다. 이걸 이자율 스왑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들어가 봅니다.
먼저 고정과 변동을 구분짓기 위해서는 이 구조가 먼저 내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명목은 실질 더하기 인플레율입니다. 여기서 실질 이자율에다가 하나만 적어볼까요? 요구 수익률입니다.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항상 포기하는 게 존재하는 거죠. 무엇인가를 선택할 것이냐에 있어서 꼭 우리는 무엇인가는 포기하고 무엇인가는 선택을 하겠죠. 이때 포기한 것으로부터 얻을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회비용이라고 하죠. 그 기회비용을 우리는 요구 수익률이라고 표현해요. 자, 우리가 은행 가서 대출을 받으려고 했더니 은행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돈을 당신에게 빌려주지 않고 다른 기업에 다른 용도의 대출을 하더라도 7%의 수익은 얻을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당신도 7%의 이자는 부담해야 됩니다. 그 7%가 실질 이자율이죠. 그런데 빌려달라는 기간 동안 3%의 인플레가 예상되기 때문에 10% 주십시오라고 해서 서로 협의해서 10%를 결정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예상치 못한 인플레가 발생합니다. 자, 이게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구분하는 기준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상치 못한 인플레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고정과 변동의 차이는 발생하지 않아요. 고정과 변동의 차이가 발생하려면 예상치 못한 인플레가 발생하는 것이고, 따라서 예상치 못한 인플레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 위험, 이 3%라는 이 위험을 누가 부담하느냐, 이게 고정과 변동의 차이점입니다. 자, 문제를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더요. 우리 앞서 이렇게 했죠. 그럼 차입자는 변동이 유리합니까? 고정이 유리합니까? 따졌는데, 자, 이게 시험 기준으로 범위를 조금 더 좁혀볼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인플레이션이 일반적입니다. 우리는 이미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다루었죠. 인플레이션은 좋은 거라고 했습니다. 자, 인플레가 발생하면 그것만큼 돈의 가치가 떨어지죠. 그럼 은행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빌려준 돈에 대해서 이자를 받아야 되는데 돈의 가치가 떨어졌다고요. 그럼 돈의 가치가 떨어졌으니까 더 많이 달라고 요구해야죠. 그래서 현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인플레가 발생하는 게 상당히 현실적이다 보니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따라서 항상 인플레가 발생한다는 걸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뭘 기억하느냐? 차입자는 고정금리가 좋아요 라고 일반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자, 시작합니다. 아래 위에 같이 아래 박스 안과 박스 아래쪽을 함께 보세요. 자, 첫 번째 고정금리입니다. 고정금리는 단어 그대로 금리가 고정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명목금리가 고정되어 있다는 뜻일까요? 실질금리가 고정되어 있다는 뜻일까요? 명목이. 명목은 여전히 10%라는 얘기입니다. 자, 뒤에서부터 움직이겠습니다. 예상치 못한 인플레 2 더하기 예상 가능한 인플레 3 더하기 실질한 게 10%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실질은 몇 프로가 돼야 됩니까? 실질은 5%죠. 그럼 잘 생각해 봐요. 은행은 최소한 몇 %의 수익률을 요구했다고요? 7%. 근데 은행은 5%밖에 수익률을 얻지 못하는 거죠. 따라서 예상치 못한 인플레 위험을 고정금리는 누가 부담하는 겁니까? 대출자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시험 기준으로 보면. 자, 이번에는 변동금리로 갑니다. 변동금리, 금리가 변동한다. 명목이 변한다는 뜻일까요? 실질이 변한다는 뜻일까요? 명목이. 그럼 다시 말하면 고정금리이든 변동금리이든 명목금리가 변하거나 명목금리가 고정되어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럼 명목금리가 변합니다. 얼마나? 예상치 못한 인플레율만큼. 그럼 12%가 되면 되겠죠. 자, 뒤에서부터 갑니다. 예상치 못한 인플레 2 더하기 예상 가능한 인플레 3 더하기 실질한 게 12. 그럼 실질은 몇 %? 7. 지금은 예상치 못한 인플레가 발생한 거죠. 예상치 못한 인플레가 발생했음에도 은행은 자신들이 원하는 7%의 수익률을 얻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변동은, 위험을 누가 부담한다? 차입자가.
그래서 각각 동그라미 3번이 시험 문제에서는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합니다. 하나만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고정과 변동을 비교했을 때, 자, 그 전에 모든 금융제도는요, 은행을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차입자를 위해서 만들어진 게 없습니다. 은행의 파산을 막는 게 금융제도의 목적이지, 돈을 빌려가는 차입자가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빌려갈 수 있을까? 이거는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지 현실과는 전혀 관계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더요. 고정과 변동을 지금 이 상황에서요, 인플레가 발생한다는 전제하에서 은행 측 입장에서 본다면 고정금리가 위험하죠. 그래서 고정금리는 애초에 상품을 발행할 때 변동보다는 이자율을 높게 책정합니다. 그래서 딱 두 가지만 아시면 돼요. 인플레가 발생하는 경우 고정과 변동에 있어서 위험을 누가 부담하느냐. 두 번째, 초기 이자율은 어느 쪽이 높으냐. 그것만 정확하게요. 자, 우리 문제 하나 확인하고 가볼게요. 답 찾아보시겠습니까? 문제를 잘 보세요. 문제를 보면 이런 표현이 보이죠. 대출이 시행된 이후, 그 다음 표현을 잘 봐요. 예상보다 인플레이션이 높았다고 하자. 이게 무슨 뜻이죠? 자, 앞선 사례와 똑같죠. 이 사례를 다시 한번 보세요. 은행은 몇 퍼센트의 인플레를 예상했죠? 3. 실제로는 얼마가 발생했죠? 5. 그럼 표현을 다시 한번 보세요. 예상보다 인플레이션이 높았다고 하자. 그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그렇죠. 인플레가 발생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험 문제는 99.9% 인플레이션을 전제로 출제해요. 그러니까 보지 마시라고요. 따라서 지금 보시는 문제처럼 고정금리와 변동금리일 때는 하나만 딱 보세요. 대출자를 말하는 건지 차입자를 말하는 것인지. 문제 들어갑니다. 이번 문제는 두 사람을 다 물었죠. 누가 유리하고 누가 불리하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럼 누가 유리한 거죠? 차입자는 유리하겠죠. 은행은 불리하죠. 따라서 은행은 손실, 차입자는 이익. 여기에 해당되는 게 답은 1번. 이런 식 형태입니다. 그래서 고정과 변동에서 가장 시험 문제 기준으로 중요한 것은 위험을 누가 부담할 거냐. 하나만 더 체크한다면 초기 이자율이 어느 쪽이 높으냐. 거기까지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두 번째 해야 될 내용은 원금 균등과 원리금 균등이라고 하는 건데, 제목을 근거로 해서 그림을 기억합시다. 왜냐하면 원금 균등과 원리금 균등은 자, 내용이 많다기보다는 표현 자체를 워낙 다양하게 표현을 해요. 그럼 표현이 많다 보니까 우리가 답을 찾는 입장에서 바라보면 매번 지문이 바뀐다고 느껴요. 그럼 어떻게 기억하는 게 제일 좋으냐? 그림을 머릿속에 기억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원금 균등. 그러면 원금은 항상 똑같다는 얘기죠. 그럼 이자는 어떻게 될까요? 이자는 시간이 갈수록 작아지겠죠. 왜 시간이 갈수록 이자가 적어질까요? 자, 질문 바꿔볼게요. 우리는 원금도 상환해야 되지만 이자도 지급을 해야죠. 이자 지급액은 어떻게 구하는 겁니까? 자,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빌린 돈, 차입액 또는 원금 그러죠. 곱하기 이자율을 하게 되면 원금에다가 이자율을 곱하게 되면 1회 차든 100회 차든 금액이 항상 똑같죠. 원금이 아니고 잔금. 따라서 이자는 항상 어떻게 한다고요? 잔금 곱하기 이자율. 그래서 이자를 구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방식이든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시간이 갈수록 원금은 계속해서 상환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금을 상환한다는 얘기는 잔금은 시간이 갈수록 작아진다는 뜻이겠죠? 오케이. 자, 그렇다면 잘 생각해 봐요. 잔금이 적어지고 거기다가 동일한 이자율을 적용하니까 이자 지급액은 시간이 갈수록 작아진다. 그렇다면 어떠한 상환 방식이든 원칙상 상환 후기로 갈수록 이자 지급액은 작아진다. 들어갑시다. 자, 첫 번째 원금. 원금 균등이라고 했으니까 원금은 일정하겠죠. 그림과
아래 내용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이자입니다. 이자는 초기는 많지만 갈수록 작아진다 그랬죠. 그렇다면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원리금. 원리금 상환액은 상환 후기로 갈수록 어떻게 된다? 작아진다. 따라서 그림. 저 그림이 우리 머릿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다른 거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목을 기억하고 제목을 기준으로 해서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제목이 원금균등이라고 그랬죠. 그럼 단어 그대로 원금은 일정, 이자는 감소. 그럼 시간이 지날수록 이자는 점점 작아진다면 원금하고 이자를 합친 금액도 당연히 작아지겠죠. 자, 두 번째는 원리금 균등으로 가보겠습니다. 제목 그대로 해석해 보세요. 원금과 이자를 합친 것이 일정하다. 그런데 이자는 시간이 갈수록 작아진다 그랬죠. 그럼 이자가 적어진다면 원금은 많아지겠네요. 오케이, 그럼 거기까지는 됐고, 초기에는 이자가 많을까요? 원금이 많을까요? 만일에 초기에 원금 상환액이 많다면 은행 입장에서 수익성은 어떨까요? 수익성은 현저하게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초기에는 갚은 돈이 별로 없겠죠. 남아있는 잔금이 많을 테니까 이자는 당연히 많겠죠. 그렇다면 갑니다. 첫 번째 원금. 원금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많아진다. 상환 후기로 갈수록 원금은 체증. 이자는 점점 적어지겠죠. 체감. 그럼 이 둘을 합친 원리금은 일정. 자, 이게 첫 번째 시험 문제. 그러면 원금 균등과 원리금 균등의 각각의 특징들을 물어보는 게 첫 번째 시험 문제. 그럼 두 번째는 뭘 물어보느냐? 1회차. 그림을 잘 보세요. 노란색으로 보이는 게 이자죠, 이자. 그러면 각각 1회차의 이자를 찾으세요. 그러면 각각 1회차의 이자를 보면 어느 쪽이 이자가 클까요? 어느 쪽이 커 보인다고요? 만일 원금 균등의 이자가 더 커 보인다든지 원리금 균등이 더 커 보인다는 건 시각적 오차입니다. 명암 대비로 했을 때는 아마도 원리금 균등이 좀 더 커 보이고 막 그런데 그건 시각적 오차고요. 1회차 이자는 똑같아요. 내용 보시죠. 왜 1회차 이자는 똑같을까요? 그렇죠. 상환을 한 적이 없죠. 원금과 잔금이 똑같죠. 동일한 금액에 동일한 이자율을 적용하는 거니까 1회차 이자는 둘 다 똑같다고요. 근데 1회차 원금을 보세요. 원금은 확연하게 원금 균등이 많다, 그죠? 자,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잘 생각해 봐요. 원금 균등은 원리금 균등보다 초기에 원금을 많이 갚아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원금을 많이 상환을 하게 되면 남아있는 잔금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잔금이 작아지겠죠. 그럼 잔금이 적어지니까 시간이 갈수록 이자는 점점 작아진다. 그래서 그림을 잘 보시면 1회차 이자는 둘 다 동일하지만 자, 시간이 지났을 때 이자를 비교하세요. 두 번째 이자를 비교해 보세요. 자, 세 번째 이자를 비교해 보세요. 원금 균등은 시간이 갈수록 이자는 점점 어떻게 된다고요? 작아진다. 비교하세요. 자, 이게 두 번째 스타일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원금 균등과 원리금 균등은 첫 번째는 각각의 특징, 두 번째는 상호 비교하는 스타일의 문제.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저당상수라는 단어를 한번 잘 보세요. 자주 출제가 되죠. 저당상수라고 하는 부분은 이자율의 종류인데 이 저당상수는 원리금 균등하고만 관계됩니다. 우리가 예전에 저당상수라는 것을 어디서 한번 다뤘던가요? 좋습니다. 얼마나 빌릴 수 있을까? LTV, DTI 계산할 때, 그죠? 그러니까 저당상수하면 뭘 가지고 우리 적용했죠? 저당 대부액 곱하기 저당상수는 저당 지불액이다. 요 저당상수. 이때 이 저당상수를 적용했다면 이 방식은 원리금 균등일 때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방식에서는 적용 불가. 자, 문제 하나 풀고 이야기는 이어갑니다.
항상 지금 보시는 이 스타일의 문제가 항상 시험 문제입니다. 자, 하나씩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원리금 균등이랍니다. 매기 상환하는 원금은 어떻게 되느냐 물었죠. 제목이 원리금 균등이죠. 원금과 이자를 합친 금액은 똑같다. 근데 이 중에서 원금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많아지죠. 따라서 감소한다가 아니라 증가한다고 해야죠. 두 번째, 원금 균등의 원리금을 물었습니다. 원금 균등은 원금은 일정, 이자는 감소죠. 그럼 이 둘을 합친 원리금은 감소한다. 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듀레이션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무슨 뜻이냐면 듀레이션은 원금 상환을 어느 쪽이 많이 했느냐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표현합시다. 원금 균등도 있고 원리금 균등도 있고 채정식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특히 시험에 잘 나오는데 어떠한 상환 방식이든 이자율은 동일, 상환 기간도 똑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원금 균등과 원리금 균등 채정식의 차이가 뭘까요? 방금 이렇게 말했죠. 모든 상환 방식은 동일한 이자율의 동일한 상환 기간입니다. 그럼 뭐가 다를까요? 원금을 초기에 많이 상환하느냐, 원금을 후기에 많이 상환하느냐의 차이점일 뿐이지 상환 기간은 똑같다는 얘기죠. 그럼 동그라미 3번으로 다시 갑니다. 단순하게 원금 균등과 원리금 균등의 상환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그럼 같다고 해야죠. 같다고 하는 건데 단 문제를 보시면 듀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은행에서 원금을 돈을 빌렸죠. 그게 원금이라고요. 그런데 이 원금을 잘 생각해 보면 원금 균등은 초기에 원금을 많이 갚았죠. 그럼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 어느 쪽이 원금을 많이 상환했는지를 따져보면 원금 균등이 크겠죠. 따라서 듀레이션으로 따져보면 원금 균등의 상환 기간이 짧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원금 균등은 원리금 균등에 비해서 상환 기간이 더 짧다. 정확합니다. 더 많은 원금을 상환했다는 뜻입니다. 동그라미 4번으로 갑니다. 채정식. 그럼 채정식은 그림을 하나 딱 보시면 간단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채정식이라고 하는 것은 초기에는 조금씩, 자, 이게 상환 기간입니다. 이게 상환 기간이고 이게 상환액입니다. 초기에는 조금씩 상환을 하다가 시간이 가면 점점, 그래서 점정 상환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면 초기에는 조금만 상환한다. 어떤 의미냐면, 자,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취직을 했습니다. 사회초년생입니다. 사회초년생이면 아무래도 그렇죠. 연봉이 많지는 않겠죠. 연봉이 많지는 않으니까 조금씩 이렇게 상환을 하는 거죠. 시간이 지나서 과장이 되고 부장이 되고 이사가 되고 하면 연봉이 많아지는 그때 많이 상환하는 방식. 따라서 동그라미 4번으로 갑니다. 채정식은 장래 소득이 어떻게 된다고요? 늘어나야죠. 장래 소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차입자. 장래 소득이 예상될 거라고, 장래 소득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젊은 층. 이래 되겠죠. 그죠? 다음 5번으로 갑니다. 만기 일시 상환. 제목 그대로입니다. 상환 기간이 10년이다. 그럼 차입자는 10년 동안 매월 이자만 상환하다가 만기가 되면 원금을 일시에 상환하는 거죠. 이런 방식도 있습니까? 예, 있는 거죠. 이런 방법도 우리나라에 존재합니다. 근데 정부가 이 방식을 선택하지 말라는 거죠. 정부는 원금과 이자를 모두 상환해야지 이자만 상환하고 원금은 상환하지 않는 것 위험하죠. 그래서 원하지는 않지만 존재하고 있는 방법이죠. 따라서 동그라미 5번. 만기 일시 상환은 다른 방식에 비해서 은행 측의 이자 수입은 늘어나죠. 왜 은행 측의 이자 수입이 늘어날까요? 우리 이렇게 이자 구한다 그랬죠. 잔금 곱하기 이자율인데 만기 일시 상환은 원금을 전혀 상환 안 했죠. 원금을 상환을 안 했기 때문에 이 잔금이라는 게 항상 원금과 동일하죠. 그럼 동일한 원금에다가 동일한 이자율을 적용하니까 다른 방식에 비해서 은행 측의 이자 수입이 가장 큰 방식이 될 겁니다. 그래서 답은
3번. 자, 이런 형태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계산 문제를 잠시 한번 보세요. 현실은 이런 식입니다. 원금 균등과 원리금 균등의 1회차 원금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었는데, 자, 편안하게 보세요. 자, 첫 번째, 원금 균등입니다. 자, 기억해봐요. 원금 균등은 원금하고 이자를 따로따로 계산한다. 원금과 이자를 따로따로 계산한다. 자, 문제가 원금만 물었죠? 그럼 구해봅시다. 원금 균등. 얼마를 빌린 겁니까? 1억 2천. 1억 2천. 두 번째, 상환 기간이 몇 년이죠? 10년. 그러면 1억 2천을 단순히 10년으로 나누면 되죠. 근데 문제가 매월입니까? 매년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매월이죠. 그럼 다시 나누기 12를 해야죠. 따라서 원금 균등일 때는 원금은 매월 얼마씩요? 100만 원씩. 자, 두 번째, 원리금 균등으로 갑니다. 원리금 균등하니까 딱 첫 번째 뭐가 떠오릅니까? 우리가 방금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저당 상수라는 것 앞서 그림에서 기억납니까? 그러니까 원리금 균등일 때는 반드시 저당 상수를 이용해야 돼요. 그럼 저당 상수를 이용한다는 말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던가요? 저당 대부액 곱하기 저당 상수는 저당 지불액이었죠. 얼마를 빌렸습니까? 1억 2천. 월 저당 상수가 0.0111 나오네요. 곱하면 저당 지불액, 원리금 상환액이 되는 거죠. 그러면 표현을 잘 봐요. 원리금 상환액이 얼마라고요? 133만 2천 원 안에는 원금도 있고 이자도 있죠. 근데 원금이 얼마인지는 못 구합니다. 이자는 구할 수 있습니다. 올라가서 보시면 이자율이 연 6%라고 그랬죠. 얼마를 빌렸다고요? 1억 2천 곱하기 0.06 하면 되겠죠. 그럼 이자가 720이죠. 근데 잘 생각해야 돼요. 이자율은 항상 연리 개념이기 때문에 이걸 나누기 12를 해야죠. 그러면 133만 2천 원 중에 이자가 얼마라고요? 60. 우리는 지금 뭘 구하는 거죠? 원금을 구하는 거죠. 그럼 이 금액의 차이 나는 금액이 73만 2천 원. 그러면 원금 균등은 100만 원이고 원리금 균등은 73만 2천 원. 따라서 비교해 보세요. 원금 균등이 원리금 균등보다 초기는 원금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답은 2번 됩니다. 우리가 지금 9회차, 10회차에서는 뭘 다뤘냐면 9회차에서는 은행에서 얼마나 많은 돈을 빌릴 수 있느냐. 근데 우리가 대출을 받기 위해서 은행을 찾았을 때는 어떤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됩니까? 최대한 많이, 그죠? 최대한 많이 대출 받을 수 있는 방식을 선택해야죠. 그렇다면 첫 번째 방법은 LTV는 의미 없다 그랬죠. LTV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LTV 기준으로 가면 많은 돈을 빌릴 수 있으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은행에서 많은 돈을 빌리는 방법은 첫 번째 뭐가 있다고요? 내 연봉을 높이는 방법. 자, 두 번째는 참 이 연봉 높이고 싶은데 생각만큼 잘 안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은행을 가기 전에 내가 기존에 부채가 있다면 그 부채를 정리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우리가 흔히 마이너스 통장이라는 말을 쓰는데, 자, 우리가 마이너스 통장 5천만 원짜리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5천만 원짜리 통장을 만들기는 했지만 내가 이 마이너스 통장을 기준으로 해서 은행 가서 돈을 빌린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러면 나는 부채가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통장 5천만 원만큼 부채가 이미 잡혀 있습니다. 다시요. 우리가 은행 가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이너스 통장을 통해서 대출을 받아야 그때부터 우리는 이자를 부담하는 거예요. 통장을 만들었다고 해서 이자 부담은 안 하는 겁니다. 그러나 부채를 이미 우리는 부채가 있는 걸로 기록이 남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통장이 있다면 이거 정리하고 은행 가라는 얘기입니다.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했다면 빨리 상환하고, 왜냐하면 은행 대출 금액보다 자동차 할부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겠죠. 그럼 이런 부채를 모두 상환을 해서 나는 부채가 전혀 없는 상태로 은행을 갔을 때 많은 돈을 빌릴 수 있다. 자, 두 번째,
이제 빌렸으니까 상환을 해야죠. 상환할 때는 가급적이면 적게 부담하는 게 좋겠죠. 그런데 여기서 원금 균등으로 갈 거냐, 원리금 균등으로 갈 거냐, 어느 쪽 이자 부담이 적을까요? 원금 균등이 확실히 작죠. 그러니까 동일한 이자율, 동일한 상환 기간을 전제로 하고 있지만 원금 균등은 초기에 원금을 많이 갚기 때문에 차입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원리금보다 적어진다고요. 자, 문제는 초기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은행 가서는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으냐면, 우리가 은행 가서 대출을 받으면 은행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원금 균등은 이렇게 상환을 하고 원리금 균등은 이렇게 상환을 해야 됩니다라고 설명해 주는 은행은, 또 그렇게 설명하는 텔러는 아마 100분 중에 한 분이 있을까 말까일 겁니다. 아무런 말 안 하면 무조건 원리금 균등으로 가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은행 측의 이자 수입이 크니까. 그러면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설명을 다 들어요. 다 듣고 난 다음에 물어봐요. 이게 원리금 균등입니까? 물어보면 yes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말을 하세요. 원금 균등일 때는 어떻게 되는지 그 데이터를 좀 뽑아달라고 해요. 그럼 출력해 줄 겁니다. 출력하면 원금 균등일 때와 원리금 균등일 때 내가 부담하는 금액이 딱 찍혀서 나올 거예요. 그건 간단합니다. 금액하고 기간만 딱 불입하면 이미 데이터베이스가 다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출력을 시켜요. 그럼 그것을 보고 여러분들이 비교하는 겁니다. 근데 초기 부담은 원금 균등이 방금 이 금액 정도가 아닙니다. 이 금액 정도의 차이가 아니라 훨씬 차이가 커요. 훨씬 차이가 크기 때문에 월 수입이 일정하게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회사를 내가 다니고 있다. 그렇다면 조금 불편하더라도 원금 균등으로 가는 게 좋아요. 근데 내가 자영업을 하다 보니까 월 수입이 들쑥날쑥한다. 그럴 때는 무리하지 마시고 오히려 원리금 균등을 선택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고요. 따라서 많이 빌리고 상환을 하더라도 원금은 당연히 다 상환을 해야죠. 그러나 이자 부담이 적을 수 있다면 적은 방식을 선택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자 부담을 낮추는 방법은 내가 초기에 많이 상환할 수 있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동안 경제를 알면 부동산학 개론이 보인다는 전체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쭉 강의를 접하면서 경제 구조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러다 보면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접하는 신문과 뉴스가 조금 더 자연스럽게 들릴 겁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했습니다.